현재 불법 사채와 관련된 우리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일 텐데요.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도 수단과 방법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들이지 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불법 사채와 관련된 구조적인 제도적인 근절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사채가 그 대부업체를 활용한 영업행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중심을 두었고요. 첫 번째 토론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가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사채가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자를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뭐 이런 규정도 현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사채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동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데에는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한 원천 무효화,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 사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토론이고요.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불법 대부업을 근절시키고 불법 사채를 근절시키고 여러 방안과 동시에 왜 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금전적인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민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그런 고민을 갖고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해 오셨던 분들도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즌에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이 쏟아주신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함께 앞으로 이 좋은 결실과 제도적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대출 잔액 1분기 말 거를 썼습니다. 1,800조 원이 약간 못 미치고요. 0.2조 원 감소라니까 사실상 뭐 감소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주된 원인은 주담대 증가, 예금은행에서 한 10조 원 정도, 공적금융기관에서 한 5조 원 정도 늘은 것이 있어서 그러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략 3.8조 원, 기타 숫자는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서민 금융이 이용하는 시장은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급이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스팬을 넓려 보시면요,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보면 시장의 서민 금융 공급의 감소는 훨씬 더 눈에 띄입니다. 상호금융권이 3년간 사실 많은 3년이 안 되죠. 2년 동안 6.6조 원이 3.2조 원으로 저축은행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21조 원이 11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부업도 3.7조 원. 이건 담보가 아니라 무담보 대출 얘기합니다. 3.7조 원이 0.8조 원이 됐고요. 여전사는 16조 원이 약간 좀 줄긴 했습니다. 이건 금융위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합계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1년 말에 48조 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비예금 기관에서 48조 원이 제공되던 것이 23년 말에 얼마가 되냐면 29조 원입니다. 차이를 말씀드리면 19조 원입니다. 19조 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뒤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계대출 잔액이 1,800조의 1%라고 생각하시면 18조가 됩니다. 그래서 18조든 19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 있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계부채 차주 가운데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자가 있는데요.
그동안 같은 연도 동안 고신용자 비중은 1%포인트 증가했고 중저신용자는 1% 감소했습니다. 아까 제가 18조를 말씀드렸는데요. 1,800조의 1%면 18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업, 상호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빠져간 게 이 비율 감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민은 직격탄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숫자는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제가 작년에 원금 상환을 54세에 겨우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담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수치에서는 비중은 적지만 사실은 실제로 서민에게는 굉장히 타격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인데요. 여기 있는 보여지는 슬라이드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여긴 등록 대부업을 얘기합니다. 12.5조 원으로 전년 말 16조 원 대비 21% 감소했는데 업계 상위권이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등록 대부업체에서 지금 여력은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요거 이제 최근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해서 예전의 수치를 한번 이번에 발표를 잘해보면서 가봤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숫자가 컸거든요. 지금 뭐냐면 대부업 이용자 수가 지금 나온 게 아마 73만 명입니다. 73만 명. 그런데 제가 예전에 토론할 때 기억하던 숫자는 여기 있는 250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 만에 250만 명이었고요. 그때는 대부업 대출 잔액 자체도 훨씬 컸습니다. 17조 원이고요. 신용대출만도 12조 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신용대출 잔액이 지금 0.8조 원 됐습니다. 12조하고 0.8조의 차이는 11조 원입니다. 불법 사채 시장의 규모 추산이 10조에서 15조 원이면 당연히 이 숫자는 대부업도 안 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불법 사채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 사람들이 덜 빌리게 더 잘 살게 됐다면 모르지만 잘 살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얘기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제일 큽니다. 2016년 썼고 2018년 썼는데요. 18년 24%가 21년 20%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왜 이렇게 급격한 추세가 왔냐면 위에서 최고금리는 상단은 떨어지고요. 밑에서 기준금리는 0.5가 지금 3.5, 뭐 대출금리는 6%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업이 장사할 수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가 장사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사실 신용대출의 현격한 잔액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당연히 제약적이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는 불법 사금융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접수 현황입니다. 상담 건수는 6만 건으로 전년 대비 5%가 좀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피해 신고 상담 건수입니다. 피해 건수만 보시면 그 밑인데요. 피해 건수는 14,000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악랄한 정도는 좀 더 커졌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불법 대부 계약 체결 시 뭐 가족, 지인, 직장 동료에 연락해서 유포 및 협박하는 이제 불법 대부업체 케이스인데 요건 이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말씀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뭐 어차피 시장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어디냐면 정책 서민금융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을 줄이는 데는 많이 얘기가 나왔던 단속 처벌, 그다음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도 있겠지만 사실 또 여기서 말하는 정책 서민금융의 기능도 크고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는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도 좀 정부가 활성화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지원 현황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출범을 했고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오고 있고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10개인데 은행권 지신보가 각각 하나, 서금원이 8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인데요. 가장 공통된 키워드는 햇살론입니다. 그래서 햇살론 근로자를 서금원이 하고 있고요. 햇살론 사업자는 지역 지신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50는 15% 이상의 고금리를 쓰는 사람을 차원하기 위한 거고 유스는 젊은 층, 그다음 햇살론 뱅크는 은행 출연금을 이용한다는 의미고요. 카드가 있고 햇살론 15도 안 되는 사람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작년에 대박을 친 소액 생계비 대출 50만 원짜리 대출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건 미소금융, 원래부터 해오던 것들이고 마지막은 제가 빠뜨렸는데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공급하는 세희망 홀씨입니다. 자격자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1,000만 원이 높아서 4,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신용평점 하위
5분의 1, 20%면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액인데요. 작년 말로 10.6조 원. 서구먼이 2017년에 출범했으니까 좀 과장하면 정부 측에서 한 10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있던 미소금융 잔액을 뺀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뭐 대부업체나 여전사에서 빠진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당연히 들어간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넉넉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먼의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공급액, 공급 건수로 했고요. 공급액으로 보시면 근로자 햇살론, 세이망 홀씨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건수로 보면 소액 생계비 대출이 세 번째로 50만 원이다 보니까요. 이건 작년에 1,000억 정도밖에 안 나갔지만 건수는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서구먼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10조 원 정도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먼은 단순히 이제 금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연체 위험이 높은 상품인 경우, 더 넘겨주십시오. 슬라이드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다른 정책 서민 금융 상품보다 보증 비율을 높이거나 직접 대출은 소액 생계비 대출이 됐고요. 특례 보증, 그러니까 햇살론 15하고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사실은 은행 창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저축은행이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위 변제를 걱정하는 우려가 있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어려운 건 서구먼이 직접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구먼이 꼭 이렇게 금전적인 대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서민금융원은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통합복지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 등을 통한 비금융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직간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구먼이 아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아마 이 규모를 측정해서 국회 같은 곳에 보고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구먼이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대부업체도 감당하면 다 뜯길 것이고, 대부업체가 아니라 은행은 더 할 일도 없고, 저축은행도 지금 기피하고 있고, 여전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또 담보도 없으니까 신용대출이고, 연체하면 바로 뜯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고비용이라는 건데요. 서구먼이라고 안 뜯길까요? 서구먼도 많이 뜯기겠죠. 근데 그걸 보고를 할 수도 없고, 보고를 한다고 해도 욕밖에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구먼에서 이걸 만약 해야 된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고, 저는 사실은 서구먼이 이 일을 얼마를 해야 될지 적정선을 생각해 보시고, 정부는 여기까지 개입하고 민간이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당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재원인데요.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있었고, 재정 투입을 늘렸지만 재정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재정 투입보다는 정책금융으로 많이 저희가 이거를 보완했습니다. 즉 정부는 돈을 안 들였던 거죠. 그런데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먼 자료는 없어서 지역신보 자료, 양분함 위원이 행안위에서 요청해서 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신보 같은 경우 대입 벤저액이 1.3조 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 늘었을까요? 75% 늘었습니다. 서구먼은 이 정도 안 늘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서구먼 본부장이 계셔서 이 정도는 안 늘었을 것 같긴 한데, 75%안 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좋게 30-40% 늘었고, 이만큼 까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 충원이 없다면 서구먼 입장에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 서민금융 제공 여력, 서구먼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결국 대안 마련인데요.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돈의 문제입니다. 금융업권 출연료율의 추가적인 인상 내지 인상 기한의 추가적인 연장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고요. 10,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3.5로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예고돼 있는데, 25년 말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다. 0.5조 원 그것도 겨우 인상하고요. 다음에 그렇지 정부가 팔비트기 싫으면 정부가 돈을 써야죠. 근데 건전 재정 기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정책 결정권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 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휴먼 예금 중 10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예금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정책 서민 금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차원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형인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출연료 인상도 못하겠다. 예산 투입도 못하겠다. 그럼 안 하겠느냐?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받습니다. 2011년에 제가 썼던 책 대출 천국의 비밀 중에서 이 사회보장 그리고 공적금융과 대환금융 부분을 현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발제물로 넣습니다. 이 접근이 기본적인 시각 앞에서는 이제 앞발제에서는 서민금융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보장, 공적금융, 대환금융 이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문 우선 첫 장 2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재산도, 신용도, 소득도 없는 이런 가난한 분들이 시장을 통해서 그들이 급전 수요를 정상적으로 조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 소득도, 재산도, 신용도 없는 분들이 그들이 급전 수요를 정상적으로 조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시장을 통한다면 이런 분들이 시장을 통한다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금품을 약탈, 강취하거나 즉 사회적 범죄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고리대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들 가난한 서민들이 자금을 조달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결과는. 물론 이제 이런 결과는 가난한 이들이 필요한 돈을 적절히 빌릴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는 진실입니다. 만약 이제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면 24페이지 보시면 사실 세상은 이 고리 대법자의 논리 또는 이제 시장 자유주의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금을 고리대로 공급하는 것을 막고 지난 토론이 주제들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게 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요. 다른 한편은 여러 유형의 대체 공급 수단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과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국가가 빌려주는 공적금융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난 대안입니다. 즉 사회보장을 하거나 사회보장을 못하면 최소한 공적금융이라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공적금융 상태는 어떤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수준, 재산도 신용도 소득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분들을 상대로 하는 급전수요 대부분을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병원비 영역, 실업비 영역, 이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 이제 갭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이제 학자금 대출 영역도 상당히 큰 갭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장학재단 설립 이후 특히 2013년부터 이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가 진전이 됐습니다. 즉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2013년 특히 2018년 거치면서 큰 진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대부업 피해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진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병업비 영역은 여전히 갭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사회보장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조세 재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실업 영역, 지금 현재 구직급여 영역을 가만히 보시면 자발적 실업인 경우 또는 권고사죄 당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이제 구직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업 관련해서 이 급전 수요 대부분은 이런 이 실업급여의 사각 영역에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사회보장제도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정도의 재정적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은 진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당장이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공적 금융으로 우리가 시각을 좀 돌려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즉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체 공급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공적 금융으로 꼽으면 주택도시기금, 과거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도만 살펴봐도 이게 상당히 강력한 제도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통계에서 연체율 관련된 통계를 2004년 기준 통계밖에 공개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2004년 기준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이 3.1%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 노동자들한테 공급했을 때 연체율은 4.3%였습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다소 높은 연체율이 공적금융 확충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에 따른 손실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되겠지만 이때의 재정 지출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지금 잘 따져보면 이 급전 수요의 대부분이 사회보장 영역입니다. 사회보장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수요들인데 사회보장이 진전이 없으니까 공적금융으로 완충을 하는 거고 이 완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건데 이 연체율 증가만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걸 이제 사회보장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 이 병원비 영역입니다. 의료비 영역.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3, 4개월 지원했다고 해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부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성립됐을 때는 연체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재정이 충당되는 거죠. 재정이 충당되는 겁니다. 공적금융을 제공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어쨌든 이 긴급복지 생계비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적 대안 관련해서는 신협이나 또는 이제 대한은행, 예컨대 사회현대은행이나
또는 이제 광주 이제 청년직업 트레이닝 센터 청지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소극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각은 이 고리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해야 되고 사회보장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적 금융, 확충을 통해서라도 일정하게 완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용 점수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계층마저도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32쪽인데요. 그 양호한 계층마저도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방증을 보여줬고,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서민금융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불법 대법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구신용등급에서 7등급 이하자가 사실상 서민금융의 대상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 이 서민금융지원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이제 추진을 할 때 실제 세입망월시 대출을 이제 그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은행에 이제 임원한테 들은 바로는 사실상 은행에서도 8등급 이하자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이제 꺼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그 명칭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과 또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 입장이 이 명칭 혹은 그 시장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33쪽에 이제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상자이고 당사자인 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선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담보력도 없고 또 본인의 신용만으로는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자 수가 어쨌든 그 자금 수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보충적인 복지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 그 뭐 햇살론이나 이런 미소금융, 사실상 서금원의 출발 단계이기도 했던 그 주요 이제 타겟팅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하고 계시는 이 종사자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운전자금 성격의 이 아주 매우 불규칙한 수입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이분들이 있고, 또 기타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이 아예 없거나 아예 신용 실적이 없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무슨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4등급의 그 학자금 대출 성격 때문에 이제 시장에선 그렇게 대출의 그 신용 등급을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실 위험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 그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문제들이 뭐냐면, 어쨌든 재단의 성격이 됐든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됐든 간에 이거를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 있는 그 담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회수와 회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게 이슈가 있다 보니 실제 이제 내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냐면, 이분들의 상환 능력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서민금융 대상층만의 정성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이제 그 이슈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간에 부실은 늘 따라오다 보니 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나 이걸 대손을 충당할 수 있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회수 혹은 이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그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서도 자유로우면서 이분들은 한 번도 탕감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내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회수나 어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을 하자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정부나 이제 시중의 또 금융 시장들에서의 이제 그 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재단 설립 추진 말고도 2009년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돼가지고 수많은 이제 지방은행 등이 퇴출되면서 이 수많은 지방 정부에서 이제 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정부 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절대로 허가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행안부, 제가 이거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그 법안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제가 좀 찾지를 못했는데, 행안부 관련 법안 내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 재원 운영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금고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제 윗단에서 이게 허가가 안 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지난 21대 국회 행안위의 강성희 의원 등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의안번호 26145로 폐기됐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그게 중앙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혹은 휴면 예금 형태가 됐든 이제 2차 보전 형태로 해서 대출 재원 확보를 토대로 이 이제 뭔가 재단이나 이런 그 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회수에 대한 문제로 외부 신용정보사에 위탁 출심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가 늘 항상 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페이지로는 아마 34쪽인가 그렇게 35쪽에 있네요. 그 대한신용평가회사라는 곳이 아예 설립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법인회에 있는 그 본부장이 자문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주식회사 이퀄이라는 이름이고 통신 3사하고 서울보증보험사, KCB 등이 출자해서 이미 이제 법인이 올 초에 이미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대한신용평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가 힘을 봤던 건 뭐냐면, 우선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5천만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4천만 가까이 되겠죠. 그들 말로는 한 4,300만인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보유한 축적된 정보와 자본이 있고, 또 서울보증보험사나 KCB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주에 대한 뭐 부실에 대한 위험부터 해서 신용점수에 관련된 데이터가 확보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신용 점수나 신용 등급이 없는 이런 차주들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의 고객,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좀 적절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그 강남의 그 사무실을 봤더니 엄청난 보안 안에서 100명 가까운 그 엑셀 데이터 이거 입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3사하고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이제 물론 이제 보안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진 못했는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 이제 금융시장에 진입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들의 주 타겟 고객들은 당연히 메이저 은행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발제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신 민간 영역에서의 대한금융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경제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에서는 다 박탈된 이 취약차주들이 그나마도 이제 민간 영역의 그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에서 뭐 두레 또는 개와 같은 형태로 이제 조합원 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급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회수율도 당연히 높고 그 상환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하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떠한 이름이든 간에 이게 대출이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복지하고 달리 독촉화 추심이라는 걸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재원을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하고 정책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서금원에서 하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지난 지방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얘기를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채무에 관련된 복합된 상담을 토대로 하면 오히려 이제 상환율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불평등이라던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불법 사채나 불법 추심으로부터 이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 좀 진행된 경험들이 있으니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은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금리의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노력을 넘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확대, 금융교육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단순 대출 영역을 넘어서 최저신용조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시중자를 위한 정책금융과 마이크로디 프로그램이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금융소외 심화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소외 심화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해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이용이 줄어들거나 아예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서민금융 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서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위주의 대출보다는 상담 위주의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 정책의 문제점 하나는 대출이 오히려 부채의 크기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시범사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롤링주빌리와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참여하고 대출 전 채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채무 정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채무 정리 방안을 마련한 대출자는 대출금을 단순히 부채를 늘리는 용도가 아니라 긴급 생활비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서 사후 관리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한금융은 단순히 대출하고 대출받아 부채를 갚는 것이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금융 프로그램은 대출 전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채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금 불법 출심이 이제는 확인되고 불법 출심을 고발했을 때 금융감독원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뱅크에서 대출하고 월 9만 원 상환 중인 2개월 연체 중인 A씨 사례입니다.
연체가 되면 그 금융사는 신용정보사에 위임을 하고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추심을 하는데 요즘은 단기 연체에서 빨리 회수를 해야지만 된다는 이런 그 압박감에 많은 신용정보사들이 불법 추심을 그냥 현장에서는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요 사례는 이제 미래신용정보사가 토스뱅크에서 위임받아 추심하는 건데 2달 연체된 것을 그 채무자에게 집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추심을 한 사례입니다. 불법 추심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채무하는데 불법 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금융감독기관인 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금융감독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통해 이런 불법 행위를 예방해야 하나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롤링 주빌리는 불법 추심을 확인하고 임의대행에서 위임받아 금감원에 불법 추심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불법 추심 고발장 받은 금감원은 불법 추심으로 고발한 채무자와 고발당한 채권자가 자율 조정 대상이라며 우선 합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감원에서는 불법 추심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불법 추심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불법 추심은 자율 조정 대상이 아니라 조사하고 처벌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채널이고요. 안정적인 자금 결제 기능을 하고 자금 중개 기능 이 3가지를 하는데 통화야 뭐 이제 한국은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자율 갖고 이제 유통시키는 거고요. 자금 결제는 이제 뭐 각종 이제 은행에서 결제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 중개 기능입니다. 자금 중개 기능은 이제 가게나 기업에 대출하는 건데 제가 이 서민금융의 어떤 그 불법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의 역할,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은 IMF 당시 엄청난 그 위험에 이렇게 직면하면서 거의 뭐 파산 단계에 이르렀지만 국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제도 뭐 은행에 대한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독점적 지위 또 금융지주화하면은 대규모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은 공공재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할 정도로 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은행은 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의 측면에서 어떤 그 수익을 낸 것만큼 즉 여기서 공공성은 상업성하고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 영리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공공성의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사회적 책임론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공공성은 영업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뭐 출연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은 사후적으로 어떤 뭐 리스크에 직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은행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금융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기존의 은행이 이렇게 성장하고 정말 성과급 잔치를 할 정도로 확대된 부분은 국가의 도움과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특히 이 서민이 신용도 없고 정말 자산도 없고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 계속 밀려서 불법 대부업체에 가서 이렇게 비싼 고이율의 금융을 하고 있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정말 이런 부분을 은행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좀 보호해주거나 또 지원해주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요율의 확대, 출연 금융권의 그 출연 요율의 추가적 인상 부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확대하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차장님 말씀하신 그 공적 금융 이 부분은 사회복지보다는 물론 이제 그 재원이 좀 덜 들어가는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로서 그 사회 자발적인 어떤 사회 기부나 아까 말씀하신 그 출연 요율의 증대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으로 서민금융을 일으켜주고 그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저금리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공공성에서 제가 아까 상업성하고 대비된다 그러는데 은행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도가 없는 서민에게는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수익에만 함몰돼 있지 말고 더불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비록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더라도 서민금융을 확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토론문에 보면 이제 뭐 외국 제도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시티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은행에서는 이 서민금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권에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그 대출이 규제되고 줄어들고 있고 또 서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아주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 서민금융 NGO 지원용 펀드를 은행이 좀 마련해서 그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서민금융을 단계적으로 불법 대출로부터 구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은행이 국가 및 세금의 혜택으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만큼 일정 부분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되 약자 서민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분으로 좀 이런 자원의 재분배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선진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일 수 있고 장기적 차원에서는 상업성에만 추구해서 이익 실현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이런 평판도가 좋아지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그런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인 암흑에서 은행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선진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재준 교수님께서 그 점검하신 여러 대출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금융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임금 생활자들 중심으로 한 정책들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는 이제 임금 생활자 외에도 일종의 이제 국민기초생활 수급 계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급여와 일종의 사회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대상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로 보면 4.7% 정도 됩니다. 2022년도 말. 그리고 이제 인구로는 245만 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되고 있는 추심이라든지 불법 사채 피해 관련된 그 현실들은 다 그러한 계층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현실은 임금 생활자들의 상황이 아닌데, 그들은 어쨌든 소득이 적지만 여전히 은행권에 또는 불법 대부 업체들의 돈벌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그 임금 생활자가 아닌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대책은 임금 생활자들이라든 서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좀 제 나름에는 좀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이 좀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가 될 줄 모르겠지만 이제 지하철 역사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이제 그 비장애인들을 위한 통행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의 노동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보행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실 이제 그 혜택이 비장애인들이 더 보고 있는 지경인데, 사실 이제 이런 비임금 노동 생활자들에 대한 어쨌든 금융 대책이나 제도가 생겨야지, 그런 가장 취약한 구조에서의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지 사실 이제 소득 임금 노동 생활자들에 대한 어쨌든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초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부 주도이든 민간의 주도이든 간에 어쨌든 요거에 대한금융의 물리적인 공간은 지역 사회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군구 단위이면 좋겠고, 그 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나 인프라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신나는 조합이나 사회연대은행이 이제 일종의 대안의 하나로 얘기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단위들은 지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역시 기업 대출을 하고 있는 주체이지 개인 대출에 대한 경험이나 관점은 없는 단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의 금융이 고려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에 또 가지는 문제는 또 걱정스러운 거는, 한국 사회가 지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정치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인프라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갈등들이 저희 이제 현장 경험에서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아마 이 관련돼서 아까 뭐 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사례들은 있겠지만, 저희 이제 제 자료에 소나무 공제 사례에는 그 비임금, 그러니까 고용시장 밖에서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상호부조 사업의 하나여서 그냥 사례일 뿐 대안으로 언급되기는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영역에서는 임금 노동자, 고용시장 내 임금 노동자들이 아니라 복지급여 대상자, 기초수급자들, 사회임금 안에서의 이 금융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 위의 층에 대한 그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래도 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전 기대를 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행의 역할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서민금융 정책 등을 통해서 서민층의 자금 회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새출발 기금을 출범시켰고, 또 최근에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책의 주요 주제인 그 정책 서민금과 관련해서 연간 10조 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재작년 최근에 출시했던 소액생계비 대출이나 아니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저신용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물가나 아니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권 회사의 연체율, 특히 일부금융권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금 그에 따라 채무조정 수요나 아니면 오늘 말씀해 주신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증가한 등 서민층의 이런 자금이나 아니면 금융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특히 내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어떤 자영업자와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경제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어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4가지 정도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주제인 정책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권 출연료 인상이나 아니면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런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채무가 과도한 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출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자영업자분들의 채무 조정,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또 저신용, 저소득층, 청년, 노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어떤 서민층의 어려움이 금융적인 측면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경제적 재기나 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본적인 상환 능력 제고, 그다음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원의 효율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도 연결되지만 민생 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같은 민생 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보다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심으로 오늘 여러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